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법무법인 세승은 왜 얘기 안 해요? 뭐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아직 다 모른다니까 많은 그래요?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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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포크라테스가 오늘 100회입니다. 오, 100회. 네. 네. 지난 2012년 1월 9일에 처음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는 진행을 안 했었는데 2012년 1월 9일. 그러니까 벌써 만 3년 하고도 넘었습니다. 첫 회 주제가 의료계 리베이트. 뭐 처음부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었네요. 네. 자, 어쨌든 저희 방송이 3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변이 100회 중에서 몇 번이나 나왔죠? 글쎄요.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잖아. 그렇죠. 네. 예. 그 패널로 있다가 MC로. 예. 그러니까 한 7, 80회는 나왔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안 네. 나온 횟수가 얼마 안 되고 네. 거의 지금 다 나오는. 굉장히 저는 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되게 많은 사람은 아닐까요, 혹시? 시간은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쪼개서. 네. 원래 시간이 없는데. 네, 그죠? 누구나 다 20시간은 20시간, 동일하기 때문에 24시간. 24시간. 네, 동일하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요새 김변이 대학원 수업 듣느라고 제정신이 네, 아니고. 제정신이 네. 아닙니다. 하루가 20시간만. 네. 네. 그래요. 그 100회를 맞이해서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특집 방송 뭐 네. 이런 거 있을까 하고 좀 궁금해하실 텐데. 네. 없죠? 네. 네. 왜냐하면 저희는 매회 특집 방송입니다. 네. 네. 무한도전 같은 거구나, 우리. 네. 매회 네. 특집을 하는. 네. 자, 저희가 그 특별한 이벤트는 사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한데요. 100회 좀 지나서 조만간 저희 청년의사에서 이 또 아주 좋은 책들이 몇 권 연달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보내드리는 야, 그런 좋습니다. 소소한 좀 선물이라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이게 오늘 딱 신간이 나왔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걸로. 네, 예, 좀 예. 있다가 지금 이제 책 광고 가끔 나가는 것들도 아마 새 걸로 이제 곧 바뀔 텐데 네. 그 광고 나갈 때쯤 해가지고 책들을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200회, 300회까지 이어지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야, 200회 되려면 2년 더 해야 되는 거죠. 이야, 네. 그때까지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 MC가 바뀔 수도 있죠. 네. 네. 아니 뭐 MC가 바뀌더라도 누가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네. 하여튼 좀 주변에 많이 좀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혼자만 듣지 마시고. 네. 자, 100회 맞은 히포크라테스. 오늘은 복지부의 적정진료 적정수가 실험 그리고 병원 내 집단 괴롭힘 의혹. 이건 뭔가요? 10년 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흉부외과 등등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히구라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자, 제가 올해 초죠. 저희 청년의사 칼럼에다가 15분 초진 5만 원을 제도화하라. 이러고 한번 글을 썼었는데 복지부가 봤나 봐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복지부가 그 칼럼을 봤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물어봐요, 좀 봤는지. 예. 내용만 보면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예. 거의 박쌤이 지적한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최근에 상대가치 개편 회의라는 게 개최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복지부가 그 회의에 참석한 여러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체들의 이제 적정 진료, 적정 수가에 관련한 제안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공개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을 좀 파격적으로 늘리는 대신, 이 초재진료, 진료비를 좀 대폭 인상해주겠다. 이런 안을 이제 제시했다는 겁니다, 복지부가. 네.
뭐 지금도 3분 진료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진료 환경을 바꾸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까? 일단 복지부는 항상 얘기하듯이 아직 이제 구체적인 건 없고 아이디어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쓱 들어보면 시범 사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전혀 이제 아이디어만 낸 건 아니고 내부에서는 뭔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어떠냐면 전국에 이제 보험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꽤 많이 있을 때, 뭐 거의 대부분이죠. 있는데 한 100여 곳 정도를 추출을 해서 뭐 내과, 뭐 보통 이런 과들을 좀 뽑아서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겠죠 아마. 그건 만약에 모르겠어요. 한다면? 신청을 받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 정해졌다고요. 안 정해졌는데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신청을 받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범 사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진료 이제 환자를 좀 오래 보면 초진 재진료를 많이 주는 이런 시범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지만 이 시범 사업을 하는데 다만 복지부가 이제 이런 걸 또 덧붙이죠.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시범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제도화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또 부연 설명하긴 했습니다. 복지부가 저도 이제 기사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그러신 것 보였더라고요. 같아요. 예. 일단 시범 사업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예비 시범 사업 혹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시범 사업이라도 약간 좀 파일럿 형태로 해보겠다 정도의 아주 약한 계획을 밝혔고 그 다음에 이 기사에 보면 다 복지부 관계자 이렇게 나갔어요. 어느 부처인지도 그렇죠. 밝히지 말아달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도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실명을 보통 이제 저희가 하면 복지부는 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실명을 다 저희가 까고 그렇죠. 실명을 까거나 최소한 어느 과 정도는 나오는데 요거는 어느 과인지도 밝히지 말아달라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한 관계자로 이제 저희가 기사를 썼는데 되게 조심하고 있는 굉장히 거죠.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현재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진의 경우는 14,000원, 재진일 경우는 10,000원의 진료비를 저희가 내게 되는데요. 의원 경우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 뭐 진료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고 상관없이 한 명당 주는 진료비긴 한데 보통 이제 감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 찾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3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3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더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있긴 뭐 한데 5분인 경우도 있고 뭐 10분인 경우도 그렇죠. 사실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복지부가 예로 든 게 한 10분 정도인데 한 명당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보다 3배, 뭐 4배 이 정도까지는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진료비를.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칼럼에 썼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 비슷하지만 다른 건 저는 3차 의료기관이라도 먼저 좀 해보자. 네. 뭐 이제 1, 2차 의원을 거쳐가지고 뭐 중증 환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대학병원까지 맞습니다. 찾아왔는데 그 경우에도 2, 3분에 끝내는 것은 조금 너무 힘들고 수박겉 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는 3차 의료기관 먼저 좀 시범 사업을 해보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초진만 일단 하자. 맞습니다. 예. 재진은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커지니까 초진이라도 하고 그래서 한 15분 정도 보장을 하고 15분이니까 3분 진료에 5배쯤 돼서 그냥 5배 딱 5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 3배 정도 해가지고는 한 5만 원 정도 해보자. 이제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었는데 복지부가 낸 제안을 보면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먼저 해보겠다라는 해보겠다. 거고 그 다음에 초진뿐만 아니라 재진도 하겠다는 그렇죠. 거. 예. 그리고 15분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지 10분 정도. 10분으로 하겠다. 요 정도의 그것도 이제 확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가령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과연 10분이라고 했을 때 지금 3분 진료에 그러면 뭐 대략 3배 정도 시간을 쓰니까 한 3배 정도의 수가를 시범 사업에라도 그래야겠죠. 책정을 아마 하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으면 네. 이게 뭐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럴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요 기사를 쓰고 이제 하면서 든 생각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애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꽤 자주 지금 가고 있는데 거의 뭐 일주일에 한 2-3번씩 저희 와이프는 가고 있고 저는 이제 주말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지금 우리나라 3분 진료에 좀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이제 뭐 자주 가니까
3분 정도도 사실 충분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병원에 충분하지 가는 않다고 이유가 생각도 네. 들어요. 그 네. 병원에서 뭐 처치를 받지 않는 이상 처방전 받으러 가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약을 못 많죠. 받으니까. 근데 처방전을 네. 받으려고 계속 얘기를 10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사실 1분만 걸리는 경우도 네. 우리는 워낙 맞아요. 빠른 거에 익숙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미국은 현재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이 15.8분으로 예전에 비해서 크게 줄었거든요. 네. 그게 줄어든 게 그 정도인데 미국의 의사들이 아니 15분에 어떻게 한 명을 보냐. 너무 짧다 이런 불평을 한다는데 우린 15분이면 대여섯 명 볼 수 오히려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경증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진짜로 환자분이 좀 답답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아니, 이런 김병현 걱정도 사실 같이 바쁜 되더라고요. 사람은 네. 가서 감기약 타러 갔는데 15분 붙잡고 있으면 되게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감기약 타러 가는 경우에는 안 되겠죠. 네. 타러 가는 처방전만 발급받으려고 가는 경우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실제로는 예, 1분 했는데 10분 했다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막을지 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저도 그게 저도 궁금해요.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저 거짓말을 어떻게 막을지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10분을 봤다라는 걸 어쨌든 증명을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슨 이 저 펀치 카드를 찍을 수도 없고 뭐 차트에다가 이제 몇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호사처럼 딱 시계 누르고 뭐 네. 그런 게 나올까요? 네. 그런- 청구 이렇게 처방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청구할 때 시간이 좀 청구할 나오기 때 몇 때문에, 분부터 몇 시까지 네. 봤어요라는 거를 그럼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럴 수도 건데 있고 아니면 뭐 그럼 그것도 궁금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자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때 어떤 사람은 전 길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분이면 충분한 환자인지 10분이 필요한 환자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얼굴만 보고는. 그러면은 그럼 일단 무조건 카운트 시간을 입력하고 딱 시작을 하는데 이 양반이 저 3분에 끝나면 그냥 일반 보통 원래대로 처리를 하는데 그렇죠.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6분 지나갔어. 근데 끝났어 진료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아, 그러니까 시간을 근데 끌어야 제가 되잖아. 그러면. 보면은 왜 우리나라도 예약 진료가 좀 많이 많이 정착해 있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느 날 그렇죠. 뭐 비 오고 환자들 안 오는 날은 그냥 늘려서 쭉 하고 또 막 오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뒤에 그냥 예약이 짧게 가고. 밀려 있으면 짧게 보고 예. 길게 있으면 인위적으로 10분이고. 조작할 가능성이 본래 취지는 있겠네요. 환자의 히스토리를 충분히 맞죠, 뭐 그렇죠. 테이킹을 하고 뭐 네, 네. 등등 해서 좀 더 그 세심한 진료를 하자는 취지일 것 같은데 이게 운용의 묘를 잘 살리실 것 같아요. 또 네. 로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거를 10분으로 끌어서 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라면 아마 3배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음. 그 시간에 그냥 3명을 보는 게 더 나은 예, 그런 보통, 정도로 수가를 책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런 거 수가 책정하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주지 않죠 목주부가 이제 처음에는 네. 예, 말은 살짝 3배지만 그냥 뭐 한 2배 줄까요? 2배도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이 같아요. 복지부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라라는 그렇죠. 취지니까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예. 뭐 의협 측 입장 의협 입장이 나왔어요? 봐도 네. 딱히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뭐 어딘가 이제 다른 매체에서 네. 그 저기 멘트를 따고 뭐 이런 게 좀 있던데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반응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환영한다. 뭐 당연한 거겠죠. 적정수가 우리도 적정 충분히 진료니까. 보고 싶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한 얘기들처럼 어느 정도 수가가 책정될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좀 다른 뉴스지만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해 가지고 왜 차등수가제를 이제 폐지하는 게 그 의료계의 오랜 수건 중에 오랜 하나잖아요. 수건이었죠. 이제 예, 그거를 폐지해 주는 대신에 진료를 실제로 몇 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그렇죠. 방안 요거를 예. 지금 정부가 내놓았는데 요거랑 네. 약간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환자를 보는 시간을 정확히 좀 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이 보상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부가. 한 1년 전쯤인가 그 저희 신문에 그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가 칼럼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저거였어요. 이게 시간 거리 병산제를 하자. 네. 택시에서 그거 하는 것처럼 예. 시간 거리 병산제 하듯이 진료실에서도 시간이라는 변수를 좀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뭐 10분이라는 거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 가령 뭐
뭐 5분, 뭐 8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몇 분 이상부터 몇 분, 구간을 뭐 나눈다든지 아니면 몇 분 이상 진료에 대해서는 분당 뭐 얼마씩 너무 좀 야박한 것 같긴 하지만 미터기를 갖다 놓고 택시 미터기처럼 하여튼 되는. 오랫동안 이 진료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거를 의사나 환자가 그쪽을 택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고. 근데 또 의사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단순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상담의 질에 따라서 이 그렇죠. 퀄리티가 높은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워낙 친한 뭐 환자이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쭉 그냥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 마냥 시간으로만 하기에는 또 조금 그러니까 억지로 시간을 늘리는 게 이득인 구조는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없겠죠. 네. 어차피 지금 많이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그 시간을 느리거나 시간을 속이거나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그러기는 시스템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예. 전산도 다 처리해야 되고 문제는 이제 아까 3차 의료기관에서 이걸 진행하면 사실 금전적인 이윤 동기는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큰 병원에 소속된 봉급을 받는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 자기가 3분을 보든 10분을 보든 간에 월급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1차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개원이들은 그게 자기의 수입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윤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복지부에서 볼 것 같아요. 제가 3차 병원 같은 경우에 먼저 해보자고 하면서 15분 5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3차 병원에서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자 3차 병원에서 가령 3분 동안 환자를 한 명 보고 진료비가 뭐 3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5분 동안 보고 15만 원을 받는다. 5배로. 그럼 그게 이 쌤쌤이 되느냐? 안 돼요. 아니죠. 왜냐하면 검사가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5명을 보면 진료비 자체는 예를 들어서 한 명을 15분을 보는 거하고 뭐 예, 비슷하거나 저 3분씩 5명을 보는 게 진료비 자체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검사 그렇죠. 처방이 나가기 이후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 CT를 찍어버린다 이러면 5배의 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3차 병원에서 이 15분 초진 5만 원 제도화하라라는 이야기를 아마 병원장님 같은 분이 싫어하겠죠. 보면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야, 이 좋은 뜻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병원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재진까지는 무리라고 본 거고 그래서 초진만이라도 일단 좀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네. 예, 하여간 뭐 아주 신중히 진행하는 복지부 수가 그렇죠. 관련 신중하게 제도 시행하려고 하는 거 그거 어쨌든 잘 뭐 됐으면 좋겠습니다. 3분 진료 뭐라 그럴까 한국 의료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자체만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3분 진료인데 그거 어떻게 좀 개선해 보자라는 해보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 뜻을 자체가, 가진 것 자체를 우리 격려해 줘야 돼 일단. 예. 그렇죠. 이게 3분이 왜 나와죠? 3분 짜장, 3분 뭐 라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3분? 그게 아니 근데 3분 정도 실제로 되는 것 3분 같아요. 정도 실제로 3분 정도가 네. 돼서 아마 네. 나왔던 얘기인 걸로.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예약 잡을 때 10분에 3명 넣걸랑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분 20초인 거죠. 근데 20초는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3분이 실제로 보통 진료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그리고 또 어제 TV 봤는데 아주 재밌던데 백수호. 네. 이게 뭐 갱년기 장애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서 무슨 완전히 그 만병 통치약 뭐 이런 거 같은 백수호가 대부분 가짜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백수호에 이런 효과가 있는지도 사실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백수호를 넣었다고 백수호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백수호를 넣었다고 광고를 했는데 백수호가 아니다. 없었던 거죠. 아유, 황당한 거예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한국 소비자원 다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서울 서부 지방 검찰청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하고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호 제품의 원료 진위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32개 중에 실제 백수호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3개밖에 없었다. 이야, 32개 중에 3개.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럼 29개? 그렇죠. 29개는 뭘 뭔가 원료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이제 그 없는 걸로 드러난 제품 중에 21개는 백수호 대신 이엽우피소라는 걸 넣었다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근데 그 설명을 좀 보니까 백수호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건데 비슷하게 생겼는 풀 이름인 거죠? 풀 이름이죠. 이엽우피소? 네, 요거를 원료로 사용했다.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또 몇 개는 백수호가 들어가긴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름 어려운 거 하고 혼합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8개 정도는 백수로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는 됐는데 성분 확인이 안 됐답니다. 아예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온 거죠. 네. 아예 안 나온 게 25%. 네. 그리고 백수호하고 이엽 우피소가 섞여 있는 게 28%. 그렇죠. 그리고 이엽 우피소만 들어 있는 게 37%. 뭐 이런 식이네요. 그 이엽 우피소라는 거는 재배 시간이 되게 짧대요. 네. 3분의 1 정도 되고 가격도 좀 백수호보다는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질이 낮은 걸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독성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이게 뭐 이엽 우피소가 뭔지는 잘 모르니까 뭐 백수호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니까 그 뭐 식약처에서 잘 뭐 해서 지금 한 거겠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 근데 저희가 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몇 달 전이죠. 왜 이 백수호 관련해가지고 갱년기 학회인가에서 왜 TV 광고하고 막 캠페인 했었잖아요. 갱년기 맞습니다. 증상은 그 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화면에는 백수호 뭐 이렇게 글자 크게 나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간접 광고 한 거. 간접 광고. 네, 그래서 했었죠. 무슨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게다가 이제 그 유명하신 그 박사님 나와가지고는 막 광고하고 하니까. 이게 백수호가 되게 갱년기에 막 좋다. 의사들이 막 보증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문제 그때.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기사도 쓰고 했었고 그때 나온 그렇죠. 그 돈을 댄 회사가 이 내추럴 엔도텍 이제 회사였기 때문에 그분 TV에 나와가지고 막 긋고 아니라고 얘기하던데요? 아니라고 얘기했었고 그 내추럴 엔도텍에서도 뭐 우리가 돈을 낸 건 맞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한 거 아니다 뭐 광고 아니고 뭐 정보 제공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그 백수호 원료를 공급하는 거의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거의 원료를 거의 다 그 다.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수호라는 말만 가지고 광고를 해도 이 회사가 장사가 되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캠페인을 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문제의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회사에서는 방금 곽 기자가 얘기한 그 소비자원의 발표 사실, 그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소비자원도 이 회사에 대해서 수사기관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일단 밝히고 있는데, 사태가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이 회사가 그 이엽 우피소가 검출된 원료를 이제 소비자원은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판매한 원료를 지금 수거할 생각도 없고, 지금 있는 재고를 폐기할 생각도 없다. 그러면서 지금 소비자원의 조사가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 2월에 식약처에서 이 회사 제품을 유전자 검사를 했었대요. 했는데 그때는 이엽 우피소라는 게 검출이 안 됐었는데 요번에 소비자원에서 할 때도 그때 식약처에서 갔던 거 똑같은 거 같은 샘플을 가지고 했는데 왜 여기서만 이게 검출이 되느냐. 이거는 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제3의 기관에서 다시 분석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제품을 무슨 수거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그럼 누가 분석을 한 건데요? 소비자원에서 했다는 소비자원에서 소비자원에서 직접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주장 저쪽 주장이 좀 다른 거죠 지금 상황이. 결국에는 뭐 소비자원 측 주장이 맞다면 식약처가 2월에 한 게 잘못됐다는 제대로 뜻이고 안 했다는 회사 거죠. 측 주장이 맞다면 소비자원이 무고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진행할 때의 그 샘플하고 똑같은 샘플을 이번에 갖다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샘플 자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회사 측 주장으로는 같은 샘플을 했다는 거죠. 같은 건데 네. 샘플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근데 그 상황이 되게 애매하게 된 거죠 지금. 네. 하여간 뭐 지금 상황이 그 내추럴 엔도텍 소비자원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따돌림을 계속 이어가자면. 네. 아니 하여튼 이 내추럴 엔도텍 이게 지금 백수호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못 믿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 백소라는 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저희 회사에서 쓴 기사도 히트율이 되게 높고 뭐 어저께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아니 백수호가 그렇게 정말 기적의 약이면 왜 전 세계에서 다 안 팔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냐고 이게. 네? 저는 아직 사용을 못 해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까 김변 말 끊어서 제가 죄송한데. 그러니까 지금 따돌림. 제가 따돌림 당하고 지금. 네. 네, 따돌림 얘기 네. 빨리 넘어가죠. 네. 그 보건노조가 인천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 문제를 제기했다. 누가 네. 보건노조가 따돌렸다는 거예요? 왕따 문제가 병원에도 있어요? 인천 네. 성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좀 웃긴 건데 이거 이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보건노조에서 기자들한테 뿌렸는데 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다른 사건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인천국제성모병원이라는 곳에서 그 허위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청구를 허위로 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 중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저희가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직 경찰 수사 중인가요? 예, 수사 중입니다. 저희가 아주 세게 비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인천 국제성모병원이 있고 인천에 인천성모병원이라고 이제 둘 다 제가 인천 교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 다른 병원이죠. 네, 다른 병원입니다. 병원은. 인천 성모병원 있고 인천 국제성모병원이 있는 건데 사건은 이제 인천 성모병원에서 발생했는데 그 이제 인천 성모병원의 노조 간부가 한 분 계신데요. 네. 이 병원 측에서 이 노조 간부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당신이 이 국제성모병원의 허위 환자 이 청구한 거를 네. 외부에 찔렀지 이렇게 그렇게 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집단 괴롭힘이 있다 이렇게 보건노조에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 선언자 또는 내부 고발자 고발자. 아니냐라고 이제 거기 그런 겁니다. 내부에서 또 난리를 치고 있네요. 같은 병원 다른 병원에서. 그러니까 옆에 병원이지만 뭐 노조원들끼리 서로 네가 연락을 할 거니까 했지. 국제성모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소문을 인천 성모병원에 있는 노조 간부가 듣고 네. 언론에 제보한 거 아니냐라고 딸을 시켰다라는 거죠. 딸라기보다는 좀 괴롭혔다. 네. 뭐 어떻게 괴롭혔는지. 이지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괴롭혔어요? 이게 이제 보건노조에서 발표한 바만 전해드리면 네. 어떻게 좀 괴롭혔냐면 이 노조 이분이 근무를 이제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천 성모병원의 각 부에 이제 부소장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 근무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점심 시간쯤 돼가지고 이 노조 간부, 노조 지부장이 있는 분한테 쓱 찾아온대요. 와가지고 왜 지금 언론 보도에서 이 국제성모병원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노조에서 왜 입장 표명을 안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당신이 그러니까 뭔가 좀 노조에서 아니다. 남의 병원 일인데 뭘 입장 표명을 해요? 뭐 이제 뭐 노조를 같이 뭐 하거나 우리 뭐 같은 교구에서 하고 있는 데니까 좀 입장 표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당신이 병원을 대표하는 노조 지부장이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뉘앙스를 보니까 당신들 이제 병원 소속인 사람들이인데. 이런 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서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수습하려거나 이런 뭐 성명이 내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걸 발표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만 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지옥 가는 지름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녹음 파일 있을까 이런 거? 이런 거는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 파일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건노조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괴롭혔다는 거죠. 괴롭혔다니까 이 노조 지부장께서는 자기는 이게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 나는 진짜 모르는 제보한 적이 없다. 제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찌르고 막. 보건노조 측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떤 심증만 갖고. 그렇죠.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괴롭혔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 노조 지부장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좀 패닉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게 뭐 개인에 따라서 이거를 괴롭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건 당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괴롭힘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쭉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정신과 치료하고 상담을 받으시고 15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입원까지? 네, 입원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노조가 급기야는 이제 지난 17일에 이 같은 사건의 진상을 좀 밝혀달라.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병원 측에서는 뭐 반론하거나 뭐 해명한 게 있나요? 제가 방금 들어오면서 요거를
접하고 지금 들어와서 네. 아직 병원 측의 그 해명이나 이런 걸 들어보지 못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가고 하면 병원 측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요거는 사건이 조금 애매해서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학교에서 주로 벌어지는 이 집단 따돌림, 왕따, 이지매 뭐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예. 큰 문제인데 사실 직장에서도 어른들 사회에도 좀 있죠? 있죠. 근데 있는데 이제 좀 애매하죠, 그게. 예, 이렇게 애들처럼 이렇게 유치하게 뭐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뭔가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회식하는데 뭐 나만 안 알려줬다든가 뭐 이런. 김배우는 왕따 당해본 적 있나요? 어디? 옛날에? 저는 요새 왕따 당하고 있어요. 요즘 어디서요? 그저께 저희 변호사들이랑 직원들 전부 다 야구 보러 갔는데 저만 못 갔어요. 이런 거는 대표적인 왕따 사례라고. 그런 게 은따, 예. 은근히 따돌림 시키는 근데 거. 이제 제가 수업 가야 돼가지고 못 갔어요. 아니 그래도 보통 이게 말이라도 하는데 가자고 말도 안 한 거. 말은 했죠. 말은 했어요. 그럼 뭐 그거 따돌림은 그래서 치맥 샀어요. 그냥 페널티로. 같이 야구 보러 못 가는 것도 억울한데 돈도 치맥 돈도 내고. 네. 아니 근데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아직 그 프로야구에 해태 타이거즈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다면서요. 기아 타이거즈로. 바뀐 지가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이고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네. 참 웃기라고 한 소리입니다. 네. 그래요. 저 또 봅시다. 요 법조계도 좀 그런데 의료계도 여풍. 네. 여풍. 여자들이 더 많다. 여성 비율이 더 높다. 더 높게 하겠어요.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다. 많아졌다. 얼마나 늘었어요? 네, 이게 이제 대학 수능 입시 업체인 종로학원 하늘교육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여의사 수를 분석할 결과 아니, 여기서 여의사 수를 왜 종로학원에서 여의사 수를 왜 분석하는 이런 거는 뭐 의사협회나 복지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분석을 해보니까 네. 2001년도에는 13,000명 정도 계셨는데 네. 2013년에는 26,000명 정도로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12년 만에 2배 정도 늘었다. 근데 이제 뭐 남자 의사도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뭐 수도 물론 뭐 의미가 있지만 비율이 또 중요하니까 같은 기간 비율을 보면 2001년에는 한 18% 정도 되셨었는데 2013년에는 23.9%로 한 6%포인트 정도 실제로 증가를 비율적으로도 증가를 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의사의 24%, 거의 4명에 1명 정도가 여자 의사다. 그렇죠. 네. 의대생, 그러니까 신입생 학생들은 더 높죠? 네. 요것도 요건 하늘교육에서 진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의대에 입학한 여학생 비율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0.2%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30% 정도. 예. 좀 많죠? 실제로 계신 그렇죠. 30%는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가보면. 왜 몇 년 전에 서울의대였죠? 아마 한 해는 여자가 더 많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과반수가 여학생이라고 신문에 크게 난 적도 있었는데 30% 정도는 되는군요.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나 봐요. 아니 보통 저도 이제 듣기로 여학생들이 원래 공부를 좀 잘하잖아요. 그게요. 수학이 쉬운 해에는 여학생 비율이 올라가고 수학이 되게 어렵게 나온 해에는 여학생 비율이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들 해요. 저희 근거는 없는데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 아무래도 그런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여자들이 좀 셈이 더 빠른가 아닌가요? 남자에 비해서? 근데 그런 연구 결과를 어렴풋하게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뭐 수리 능력 이런 게 비교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는 예전부터 제가 옛날에 뭐 입학하고 하던 20몇 년 전에도 뭐 학번별로 이렇게 여학생 비율이 다르잖아요. 제 동기 제가 입학한 클래스는 여학생 비율이 27%였어요. 근데 저 앞에는 40몇 %였고요. 제 다음에 입학한 클래스도 30몇 %였거든요. 그게 수학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는 왜 이렇게 여학생이 적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수학이 어려워서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근거는 없어요. 실제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군요. 네. 뭐 여성 전체에 대한 좀 약간 여성 단체에서 들으면은 좋아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소문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학교별로 차이가 좀 나죠?
네, 학교별로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나왔는데요. 25개 의대 중에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제의대로 전체 입학생 93명 중에 여학생이 39명, 41.9% 정도를 차지했고, 그 뒤로 고신대, 건양의대, 대구 가톨릭대 등등 순이었는데 전부 다 35%가 넘었네요. 예, 이랬습니다. 이화여대가 제일 많지 않나요? 이화여대는 뭐 100%죠. 25개만 조사했는데 여기 없나 보다. 이대는. 그런가 봐요. 의대는. 야, 예리한데. 따로. 와, 몰랐어. 생각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 못했는데. 반면 이제 가장 비율이 낮은 학교는 가톨릭 관동의대로 14.7%만이 여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죠? 가톨릭 관동의대? 글쎄요. 이게 입시 전형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이과대학마다. 많이 요새는 많이 학교마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학교마다. 학교가 조금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 상대적으로 센 남자들만 가고 적응력 센 남자들만 가고 여자들은 안 가고. 요 발언이 진짜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런 거는 명예훼손이에요. 그렇죠. 뭐 여기. 아니요, 뭐 그냥 평가잖아요. 평가. 근데 보면 학교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학교는 좀 뭐 면접의 비율이 높고 어떤 학교는 수능 점수 비율이 높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있어서 그런 차이가 약간은 반영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별로 좀 과에 어떤 특성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가령 뭐 길병원 쪽에서 가천의대? 네. 예, 거기는 또 산부인과 쪽이 많으니까 그렇죠. 여학생 비율이 조금 높고 유명한 과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의대생들이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보고 의대를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의대 입시는 뭐 그냥 어느 의대라도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산부인과를 하겠다는 나중에 생각을 뭘 할지는, 하면서 일부러 가천의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깊게 들어갔구나. 넘어가죠. 네네. 자, 마지막으로 갑상선암 환자는 늘었는데 수술은 감소했다 이제.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필요 없다는 이건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요 결과만으로 보면 진단되신 분들이 수술을 많이 안 하신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심평원에서 최근 공개한 갑상선암의 심사 결정 자료를 보면 갑상선암 외래 환자 수가 2008년 10만 한 7,900명, 한 10만 8천 명에서 2014년 30만 1,200명 정도로 한 19만 명 정도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3배잖아요. 거의 3배. 많이 늘었죠. 6년 만에 거의 3배. 이야.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하지만 그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한 15.8%씩 계속 증가를 하셨대요. 근데 2012년만 해도 수술 환자 수가 한 4만 4천여 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2011년에 비해서 이쪽도 한 14.3% 증가를 했는데 2013년이 되니까 4만 3천 명 정도로 오히려 3.6%가 줄었답니다. 근데 지난해를 보니까 거기서도 더 줄어서 한 1만 명 정도가 줄어가지고 한 3만 2천 명 정도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2012년도 13년도 요 14년도로 오면서 확 줄어드는 거죠. 수술 환자. 한 5년 동안은 15%씩 계속 늘다가 그게 3.6% 감소로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24%나 줄었네요. 그렇죠. 줄어들었죠. 뭐 이런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있습니다. 요쪽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이게 꽤 좀 길게 지금 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많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갑상선암을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조그만 갑상선암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증상일 때 초음파 갑상선 검진 뭐 이렇게 지금 부르는데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꽤 오래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걸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게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니다라는 측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의학적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꽤 오래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에 복지부에서 효용성이 없다. 안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서 냈죠 결론. 그 효용성이 없다는 게 수술이 아니라 일단 검진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검진 자체를 굳이 증상 없는 사람들을 다 초음파로 목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증상 있으면 그때 보자라는 정도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 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게 긁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한번 긁을 때 한번 긁어서 그럴 때 발견이 되면
그때 발견 못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막 가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왜냐면 당신들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니까 의학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없애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더라도 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검진을 하지 말아라 근거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영향이 좀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근데 복지부에서 발견된 암을 수술하는 것도 효용성이 없다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죠. 그런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요 복지부가 이렇게 근거 없다라고 한 것도 이 제가 지금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 암 관리 무슨 하는 그 회의 같은 게 있어요. 거기 회의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뭐라 그랬냐면 복지부가 이렇게 근거가 없다고 올리긴 했지만 앞으로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거기서 멘트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그 검사를 폭넓게 허용해줬기 때문에 검사에 갑상선암 암이 걸리는 확률이 높았고 그러면 이제 수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술 비율이 높았는데 그렇죠. 요새 그 검사하는 것 자체가 불용하다라고 해가지고 검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술하는 것도 좀 줄어든다. 있고 좀 많이 아니 근데 환자 숫자는 여전히 늘었대잖아요. 네. 아직까지 환자 숫자는 늘고 있는데 수술 건수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요즘 포털 사이트에도 보면 흔히 나와요. 갑상선암 굳이 수술할 필요 없다. 뭐 그리고 나는 수술 안 받았는데 그렇죠. 몇 년 동안 잘 지내고 있다. 뭐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또 뭐 일본인가 어디 다른 나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수술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받았는데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찾아보실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갑상선암이나 이렇게 의심이 되면 포털에 뭐 갑상선 이렇게 한 번이라도 다 쳐보실 텐데 치면 이제 그런 기사들이 쭉 나오니까. 다 수술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의사들 중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뭐 암이나 중질환들 같은 경우에 뭐 수술 병원에 가지 마라 뭐 병원에 가면 안 되는 뭐 몇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좀 안 믿는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거가 불충분한데 지금 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끼리 그렇죠.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저도 의사지만 가장 누가 이 주변에서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나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뭐라 될지 그러지? 모르니까 이게. 심지어 저도 생각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발견되면 나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나도. 저도요. 네. 저도. 김변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발견됐다 이러면 지켜볼 것 같아요? 아니면 수술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지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갑상선암에 좀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크기에 따라 다르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 암 자체로 인해서 큰 뭐 생명이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럼 당연히 제거를 해야겠지만 이 암을 제거하는 건 그 이후에 또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 때 결국에는 암이라는 건 자기 세포잖아요. 자기 세포를 갖다가 자기 세포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유래한 세포잖아요. 그거는 무슨 드라마에 나온 거 아니야? 누가 했던 얘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연예인이 뭐 암도 뭐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온 게 드라마에. 그러니까 어디서 외래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 세포가 이렇게 변화된 건데 이걸 또 죽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자기 세포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 자, 다른 건 모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갑상선암이 진단되었을 때 지켜보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켜보는 거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뭐 환자들도 그쪽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켜본다라는 건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이면 1년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본다는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냥 아예 무시하고 갑상선암은 치료 안 해도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냅두면 곤란하다. 요 얘기는 이제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하나만한 얘기인가? 이 정도는 다 아시는 건가? 이런 관련 토론할 때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이거 이제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가져오는 사진들 슬라이드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안 해고 발견 못해서 초기에 발견 못해서 나중에 이제 크게 커졌을 때 벌어지는 일 이러면서 이제 그 사진들을 이제 막 근데 끔찍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 그거야 뭐 당연히 갑상선암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병이고 다른 데로 퍼질 수도 있고 게다가 여기가 목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하시는 데라 그리고 뭐 그 세포 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세포의 타입이 세 가지인가가 있고요. 그 어느 타입이냐에 따라서 또 예후가
또 굉장히 크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도 세포 타입이 무슨 형이 있는데 어쩌고 형의 경우에는 해라. 일단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요쪽 형의 경우에는 수술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요. 근데 요즘은 막 모든 갑상선 암을 다 하지 말자라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됐던 극단적인 거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양극단에 있는. 무조건 이겁니다라는 건 대개 다 거짓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 무슨 이익이 있나요?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신념이 있을 수도 있죠. 자기는 진짜로 그 신념을 가지고 계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 이익 없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남들에게 퍼뜨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여기 점심 먹고 약속하고 이제 들어오다가 그냥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간만에 길거리에 벤치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에 이렇게 잠깐 앉아서 이렇게 해를 맞고 혼자서 햇살을 잠깐 맞고 한 10분도 안 앉아 있었죠, 물론. 근데 그 10분 동안에 3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꾸 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됐다고 저는 지금 햇살을 맞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은 특별한 이득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하여튼 뭔가 이 자기 생각을 남들한테 전파하고 싶은 거죠.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자,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의료계에 새로운 괴담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주 섬뜩한 괴담인데요. 2025년이면 겨우 10년 후입니다. 네, 10년 후에 흉부외과 의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어디로. 그러게요. 외계인들이 납치해 가나요? 근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흉부외과 의사들이에요. 다 10년 후에 단체로 어디 이민 갑니까? 아마 이게 이제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 전공의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흉부외과.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심해져서 진짜 2025년 정도 되면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심각하게 부족해진다. 요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국민들은 흉부외과 의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 하얀 거탑이나 의가 형제, 외과 의사 봉다리 등이 모두 흉부외과 의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잖아요. 그렇게 상상하니까 흉부외과 의사들이 없는 미래는 좀 재미없어질 것도 같고. 드라마가 안 나오겠네. 네. 25년이면 10년 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멀지 않을 것 같고. 걱정이 좀 되네요. 네. 그래서 흉부외과 의사들이 점점 모자란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또 다루는 이유는 최근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 이름이 옛날에는 그냥 흉부외과 학회였는데 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로 바뀌었어요. 그 학회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생생하게 담긴 2015 흉부외과 백서라는 거를 편찬을 하고 이 심각한 위기, 빨리 좀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곽성순 기자가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제가 제일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100회 특집이 아니라 곽성순 기자 특집이네. 그냥 원맨이네, 원맨. MC가 셋인데 거의 지난주도 곽 기자가 계속 하지 않았어요?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저도 그냥 MC로 그냥 올려서. 자기가 지금 곽 기자가 PD인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지금 마이크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PD가 이 다른 게스트나 무슨 기자들을 섭외하는 거가 뭐 흉부외과 의사가 사라질 게 귀찮아가지고 우리 지가 다 하는 거야 그냥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아니 사실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보면서 하면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이 파장을 계속 보면서 이제 녹음을 저희가 진행하는데 이것도 잘 안 보이고 이제 하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실제로 이제 취재한 기자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김은영 기자가 했는데 김은영 기자가 녹화하기 바로 전에 굉장히 급한 일이 있다면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이거를 지금 실제로 저희 지금 좀 전에 여기 방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뭐 평소에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회사에 내근 중인 기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오늘 날씨가 좋아서 햇살 맞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가? 다 취재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다들 취재하러 나가고. 그래서 지금 뭐 위치 추적 한번 해봐요. 지금 어디 있나? 출입처에 있는지. 딱 보는데 여의도 벚꽃 뭐 이런 동네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국회에서 취재 중이고 뭐 요러겠죠. 네. 양현국 기자는 국회인 게 확실합니다. 네. 그래요. 뭐 어쨌든 저 다른 사람이 취재한 내용이긴 한데 기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곽성순 기자라는 얘기를 나눠보죠. 그 흉부외과 의사 대표적인 분이 또 유명하신 전 의사협회장님. 노한규 전 회장님도 그리고 현 흉부외과 상금 부회장님 의사협회 강천희 부회장님도 흉부외과 그렇네요. 그러니까 진짜 흉부외과 의사들이 진료실에 안 계시고 자꾸 다른 데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진료실에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자꾸 딴 쪽으로 가시는 건 아닐까요? 뭐 아울러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근거가 뭡니까 사라진다는? 네, 일단 근거는 뭐. 앞전에도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점점 밑에서 이제 젊은 분들이 안 오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면 분석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2014년 기준으로 출생 연도별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 현황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백서에 넣으셨는데 1956년부터 65년생까지 그러니까 50세에서 59세 요 분들이 전체 흉부외과 우리나라 의사 1340명 중에 31.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0세에서 50대가 제일 많다. 50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66년생부터 75년생 40세부터 49세까지가 388명 정도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6년생부터 85년생까지가 263명 그 다음에 이제 46년생부터 55년생까지, 이번엔 60대 분들이 125명 순이었으니까, 한 10년에서 20년 뒤에 은퇴를 하실 거로 예상이 되시는 41세부터 60세까지의 전문의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획대로 진짜로 20년 후에, 10년, 20년 후에 은퇴를 하시면 60%가 없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계속 이제 수급이 안 되면. 그러네요. 자, 잠깐만요, 봐봐요. 이게 50대, 우리나라 지금 인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직업, 변호사도 최근에 많이 늘어서 거긴 좀 계산이 잘 안 되겠구나. 근데 어쨌든, 40대가, 388명인데, 50대가 417명. 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봐도 50대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60대는 좀 빼고. 40대가 50대, 40대, 30대로 내려올수록 숫자가 팍팍 줄고 있어요. 네. 그게 이상한 거죠. 이게 늘면 전체 의사는 계속 늘어났으니까. 흉부외과 의사도 사실 연령이 내려올수록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지금 팍팍 줄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보드 따신 분만 지금 전문의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 실제로 액팅하고 계신지는 20대는 없으니까 지금 30대까지만 계산했으니까요. 진짜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근데 여기 지금 이 1,300명은 흉부외과 전문의 전체인데 다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심장 수술을 하는 분이 또 일부밖에 안 되잖아요. 다 무슨 하시는 게 아니니까. 뭐 혈관 이제 다리 쪽 이런 거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전혀 다른 뭐 피부 비만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수술하는 의사는 도대체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흉부외과 전문의의 39.7% 그러니까 40% 정도만 대학병원하고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실제로 심장 수술이든 뭐 폐 수술 이렇게 흉부외과 수술을 하는 분은 500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지금 한국에. 국내에서.
근데 그분들도 다 나이가 많아지고 그렇죠. 왜냐면 이분들도 이제 여기랑 대비해 보면 이분들도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실 거니까 이렇게 적은 분들도 나가시면 또 이제 없으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 이후 흉부외과 정년 퇴직자 통계라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그 백서에 넣으셨는데 2014년에 11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 20명, 2024년에 34명, 2025년에 55명, 2028년에 60명으로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백서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큰 병원에 계시다가 65세 돼서 나가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네, 나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흉부외과 학회가 현재 이제 40대에서 50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갈수록 이제 젊은 의사는 줄고 퇴직자는 늘고 이러면 진짜 공황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전문의 지원자가 크게 진짜 이 시점에서 크게 늘지 않으면 2025년 이후에는 각 대학병원마다 진짜 흉부외과 전문의 숫자가 크게 부족해서 진짜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당신들이 만드신 백서에다 이런 말을 넣으셨어요. 얼마나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면 백서에 이런 걸 넣으셨겠어요. 지금 전공의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것도 통계가 나와 있죠. 지금 전공의 확보율이 평균 38%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38%, 나오긴 나오는데 예. 실제 전공의들이 아예 없는 수련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 주로 큰 병원에만 있을 테니까. 제가 이제 불러드리면 이건 뭐 다 불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좀 많긴 한데 2014년 기준으로 일단 가톨릭 의대 성 빈센트 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대전 성모 성바오로 병원, 강원대병원, 경희대병원, 강동 경희대병원, 고대 안산, 국군수도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순천향대 서울 부천 이 두 개죠. 순천향대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있고 강남 세브란스에도 없고요. 원광대병원에도 없고 원자력병원, 을지대병원, 을지병원, 이대목동병원, 상계 서울백병원, 인하대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대병원, 분당차병원, 한라병원 이건 제주도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등 총 27곳의 흉부외과 전공의가 없다. 야, 강남 세브란스 없어. 강남 세브란스도 없어. 야, 이대목동도 없고 유명한 병원들도 몇 개 보이시는데 중앙대병원도 없고. 네. 야, 일산병원도 없고. 와. 심각하죠. 심지어 진짜 일산병원도 없어요. 이거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이고 국립중앙의료원에도 없습니다. 이게 물론 뭐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립중앙의료원인데 없어요. 뭐 네, 당연한 결과 38%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서울대병원 무슨 삼성 그 빅4, 빅5에도 다 정원이 안 채워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뭐 솔직히 흉부외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글로 가겠죠. 뭐 큰 병원 가서 하겠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병원에 가서 지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 왜 이렇게 흉부외과를 안 가는 거예요? 뭐, 박쌤? 응? 박쌤? 다 알잖아요. 뭐 요새 요새 유행하는 말로 노답. 흉부외과는 지원해봐야 답이 없다. 노답이다. 거기는. 이런 답이 뭐예요? 그러면? 응? 노답. 네. 답이 있는 과는 뭐냐고? 네. 그 뭐 피한성 정재용. 네. 그러니까 노답이다 이런 뜻은 그냥 뭐 거긴 가봐야 비전이 없다. 비전이 없다 뜻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 뭐 일은 더럽게 힘들고 집에 못 가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다음에 뭐 소송 걸릴 위험도 많고 이런데 돈은 못 벌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백서에도 이 의대생들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 결과가 조금 실렸는데요. 일단 중도 포기율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중도 포기율이라는 게 이제 흉부외과를 수련하겠다라고 왔다가 레지던트를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하고 나가는. 자 잠깐만. 아까 전공의 확보율이 38%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그만두는 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13.9%였다고 합니다. 근데 2011년에는 10.7%로 줄었어요. 2012년에도 8%로 좀 감소를 해서 좀 나아지나? 좋아지나 싶었는데 2013년에 17.9%로 크게 증가했어요. 한 넓게 보면 한 20%가 네.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런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지금 우리 박생께도 말씀하셨겠지만 일이 고되고 그냥 생각해봐도 이게 사람 심장을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고 수련도 좀 힘들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흉부외과에서 전국 의대생과 인턴 517명을 대상으로 흉부외과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더니
10명 중 9명은 흉부외과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이제 딱 잘라서 그냥. 10명 중 9명은 선택, 아니,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나 선택하겠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보면. 근데 보면, 전공의로 흉부외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질문했더니, 54%가 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답했고, 43%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합치면 97%네요. 그럼 나머지 3%는 생각해 본 적 있고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네. 모르죠. 뭐 3%가 선택 안 하죠, 요즘. 안 하죠. 예. 그냥 할 마음이 약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와서 이제 선배들이 와서 물어보고 하니까 너무 또 박하게 대답하면 흉부외과에서 물어봤으니까 그냥 뭐 생각은 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좀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극렬한 이 정도면 거의 100%라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참 진짜 안타까운 게요. 제 동기들 뭐 친구 선후배들도 흉부외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희 때만 해도요. 흉부외과 의사들에 대해서는 같은 다른 과를 전공하는 동료 의사들이 다 약간의 존경심 내지는 미안함 이런 느낌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저분들이 우리는 힘들어서 혹은 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는 일을 꼭 필요한 일을 저분들이 대신 해준다. 저 친구가 나 대신 매일 밤을 샌다 병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흉부외과 전공하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면 괜히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싶고 뭐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야 고생한다고 막 저기 격려하고 몸 관리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걸랑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격려해줄 사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지 그냥. 그런 바보 취급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 되면 요즘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20년 전이나 뭐 10여 년 전만 해도 흉부외과를 누가 하겠다고 그러면 야 너 힘든 일 선택했다 격려 좀 열심히 해봐라 그래 수고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 요즘은 누가 흉부외과 간다고 그러면 미쳤니 왜 그런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 뭐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야, 너 진짜 공부 진짜 뭐 이런 성적이 되게 나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있을 더 기분 나쁜 거죠. 성적 좋은데. 그러니까요. 신념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다 아무 과에서도 다 안 받아줘서 흉부외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인 거죠. 그렇게 성적 나쁜 사람들이 심장 열고 막 제일 중요한 수술하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의 편견을 그런 식의 어떤 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 거고 어떡할 거야 진짜 이거. 흉부외과는 이제 나름대로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전락한 이유를 그 백서에 실기도 했는데요.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비현실적인 수가 이게 제일 크죠 사실은. 네. 수가가 너무 적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 정책. 그러니까 열심히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삭감되고 이러는 내용들. 태생적 문제도 있고 불안정한 미래 이것도 좀 크죠. 불안정한 미래. 다 연결되어 있죠.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력 부족의 악순환.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는 점점 세지고 그러니까 또 안 들어오고. 더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적절하게 병원에서도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나와서 따로 개업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로컬에서 흉부외과 관련된 수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내용도 여기 조금 있는데요. 이제 병원에만 월급 같은 걸 좀 많이 주고 그러는 거는 없나요? 수가가 많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많이 올려줬잖아요. 올려줬죠. 그때. 저는 2009년에 가산 정책을 해가지고 굉장히 100% 올려줬어요. 100% 올렸잖아요, 한번. 100% 올려줬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도 기사 많이 쓰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100%가 올라가면 그만큼이 이제 이 흉부외과 의사들한테 돌아가거나 흉부외과 발전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까지 흉부외과가 이 속된 말로 보면 이제 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과다 이런 게 이제 인식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과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장 분들이 물론 뭐 다 그러시진 않으셨겠지만 이걸 100% 수가를 받으면 이걸 흉부외과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손해 메꾸는 이런 데다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 피부로 와닿는 이런 것들이 리턴이 없구나. 흉부외과 이런 개인 입장에서는.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 월급도 올려준 데가 많은데 많이 있죠. 올려줬지만 그 정도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일이 힘드니까 그냥 뭐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에 근데 진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월급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흉부외과 교수 한 분이 그랬어요. 월급 올려주는 거 필요 없다고. 난 돈 쓸 시간이 없다고. 나는 월급은 안 올려서 좋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일하게, 인간답게 일하게 해달라고. 시간을 좀 뺄 수 있게. 돈을 더 주면 뭐하냐고. 난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야 뭐 처가 쓰는 거지 뭐 본인이 써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본인이 기쁜 일이 아닌 거지. 마누라만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 농담이었겠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심각하네. 이제 학회에서도 이거를 이제 의대생 때부터 좀 관리를 해야겠다. 얘네들을 의대생 때부터 좀 관리해서 흉부외과로 좀 끌어오려는 노력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흉부외과가 원하는 인력 조건 3가지를 언급했는데 이게 조금 저는 그래요. 흉부외과에 관심 있는 학생 중에 공부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흉부외과를 좋아하는 마니아적 기질도 가져야 하는 3가지 조건을 댔는데 이거는 좀 난 과도 다 그런 거죠. 너무 조건이 세요. 공부 잘하고 체력 좋고 마니아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모든 과가 다 원하죠. 다 원하죠. 이거 참 이제 저거는 안 보네. 인성은 인성은 전혀 안 본다는 뜻인가요? 네. 이 흉부외과의 이정렬 이사장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서울대병원 서울대 교수시죠. 교수신데 그 뭐라고 그러셨냐면 큰 틀에서 일단 가산금이 좀 지속돼야 된다. 지금 주고 있는 이 가산금이 지속돼야 돼. 사실 끊어버리면 그냥 그만이거든요. 복지부에서 계속돼야 된다. 대신 이거를 병원 적자를 메우는 데 쓰지 말고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돼야 한다. 이제 뭐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의대생 시절에 흉부외과에 관심 있는 이들을 재빨리 확보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3%밖에 안 돼가지고 그 친구들을 다 확보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흉부외과 의사 숫자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절대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배출되어 있는 전문의 중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나가서 딴 일 하는 의사들이 많은 거죠. 고내용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다 심장 수술하고 흉부외과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병원들에서는 그 큰 수술에 대한 수가 이런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정말 최소한만 운영을 하니까 그분들이 큰 병원에 일할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심장 수술 공부하신 분이 가서 무슨 뭐 발톱이나 무슨 이런 데만 보고 있으니까. 백서에 나온 것도 보면 밖에 개원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도 조금 했는데요. 개원하신 분을 100%라고 보면 그중에 실제로 흉부외과다, 나는 흉부외과 의사다라고 간판을 달고 하시는 분들은 10%밖에 안 되고요. 10%? 예, 그중에 40%는 미용외과 하시고 50%는 그냥 일반과 전문의 안 달고 일반과 감기 환자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될 게 흉부외과 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한다거나 흉부외과 의사의 무슨 월급을 올려주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대형 병원, 중대형 병원들이 흉부외과를 운영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구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흉부외과 의사로서 본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주면 그러면은 지원자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솔직히 우리 의대생들도 다 알걸랑요. 얼마나 똑똑하고 눈치 빠르기 때문에 똑똑하죠. 힘든 것도 좋고 뭐 돈 못 버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감수할 수 있는데 고생한 다음에 못 써먹는데 왜 하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래도 혹시 써먹을지도 모르니까 전공해봐 이럴 수는 없는 거걸랑.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의들이 진짜 자기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빨리 늘려주는 거 이런 정책을 펴야 그렇기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환자 쏠림하고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전공의 분들이 가시면 이 수술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옆에서 좀 어시스트 하고 실제로 좀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건데 솔직히 국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심장을 열 정도의 심각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몇 군데 안 몇 군데나 있을지 모르겠고 실제로 1년에 몇 건이나 하는지를 모르죠. 뭐 큰 병원들이야 뭐 아산병원 같은 데야 많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더 전공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참 심각한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진짜? 일단 수가를 좀 더 올려주면. 대한민국에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은 과연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저희가 한번 그때 취재를 한번 하다가 잘 안
썼나 한번 썼나 싶은데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이게 취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6개 시도에 다 있어야 되느냐? 뭐 근본적으로 그렇죠. 꼭 모든 전국 방방곡곡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요즘은 뭐 다 빨리빨리 트랜스퍼 어차피 되니까. 뭐 응급 수술이 아닌 이상은 실제로 심장 수술은 응급 수술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뭔가 준비돼서 하다가 하는 준비해서,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동해서 하면 되지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놓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잘 없는데 사석에서는 야 솔직히 이게 어디 뭐 지역에 어느 특정한 도에 심장 개심 수술을 못 하는 그 병원이 없는 게 그렇게 문제야? 라는 또 생각도 있는 거걸랑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도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많다고 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렇게 특정 병원에 편중되는 현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큰 병원에 몰리든 뭐가 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적어도 물론 이제 흉부외과 심장 수술 하시는 분들은 고생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렇죠.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수술을 받고 있죠. 아직은.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0년 후에는 수술 받을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막 뭐 아파 한 달 뭐 2달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환자들이 심장 수술 받으러 딱 갔더니 자 이제 18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인 거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 의사들 뭐 특히 외과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한 10년 걸리니까 10년 후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게 뻔하니까 지금부터 빨리 뭘 개선해 달라 이런 거죠. 지금 해도 사실은 좀 늦었어요. 뭐 현실적인 그런 방안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어떤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낸 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복지부가 수가 올려준 것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때 올렸다고 2배를 올려줬는데도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된다. 하긴 그 얘기는 꽤 한 1, 2년 된 얘기인데요. 오래된 얘기죠. 아까 오래됐어요. 지금 2000 몇 년도라고. 2009년 5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를 올렸더니 이제 뭐 미국의 몇 분의 1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수가가. 지금 뭐 여러 나라의 통계를 본 적은 없지만 미국 통계만 보면 흉부외과 의사는 수입 면에서 보면 되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짧잖아 일단. 흉부외과를 70세까지 못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 기간이 일단 굉장히 길어서 그렇죠. 길고 은퇴 시기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액티브하게 흉부외과 의사로서 수술하는 기간은 길어야 뭐 20년 이렇단 말이죠. 다른 과 의사들은 뭐 30년, 40년 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20년 동안 속된 말로 20년 동안 바짝 벌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건 뭐 딴 과 40년 일하는 사람만큼도 못 벌고 있으니까 이거 누가 하겠냐는 거죠. 뭐 저도 안 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답답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저기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세 명들이 세법이 안 나오네. 나중에 아니 우리 지금은 다 멀쩡한데 나중에 그렇죠. 한 2, 30년 후에 우리가 심장 수술 받아야 될 수 있는데 그때 있으니까.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야. 어떡할 거야. 응? 이건 진짜 심각한 이런 거는 진짜 국회에서 나서가지고. 여기 지금 이정렬 이사장님이 이 얘기했네요. 이게 간단한 감기 치료하고 10시간 동안 심장 수술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똑같이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거 수술비만 많이 드는 게 수술만 어려운 게 아니라 관리도 어렵다. 중환자 관리.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그러게요. 제가 예전에 이 관련해서 에크모 관련 취재 그때 했었을 때도 그때 그 에크모 관련된 얘기도 말이 많았죠. 그거 장비 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진짜 심각한 상태에서 다는 건데 병원 가면 삭감당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진짜로 이 자체가 진짜 국내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회 교수님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단순히 현재의 수가를 올리는 뭐 100%를 올려달라, 뭐 50%를 올려달라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를 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올려도. 근데 뭐 아까 제가 그 하실 때 적정진료, 적정수가 할 때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상대가치 개편 말씀하셨잖아요. 안 했는데 오늘은? 아까 잠깐 했어요. 우리가 오늘. 네. 근데 그 상대가치 개편 지금 하고 있는데 막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은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해요. 진단 검사 이런 데는 좀 낮추고 네. 이런 실제로 시술하는 거에 좀 높여주는 식으로 조금 개편하려고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게 있다 보니 갈등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겠네요. 뭐 그럼 흉부외과 수술만 위험하고 고난이 수술이냐 다른 그렇죠. 데도 마찬가지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될 수가 수도 있는 있으니까. 거고. 아니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의료계 내에서요 과별 이기주의나 뭐 직역 간 갈등 뭐 이런 전문 과목별로 갈등이 있지만 흉부외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들 논외로 해야 된다. 다들 네. 그래도 한 발 양보해줘요. 그거 알고 저기가 정말 극단적으로 힘들고 극단적으로 푸대접 받는 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극단적으로 부족한 그렇다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흉부외과만 올려주고 우리는 왜 안 올려주냐 그 그런 말은 흉부외과 안 올려주지 한다? 말고 우리를 줘라고 할 과는 사실 없어요. 네. 흉부외과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우리 저 흉부외과 어디 저 학회의 관계자분 한번 모시고 한번 모실까요 네. 진짜? 얼만큼 힘든지를 한번 들어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학회 관계자분을 모시는 것보다 네. 지금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을 차라리 모셔서 네. 실제로 진짜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냐. 힘들다. 우리 뭐 그걸 대충은 들어보는 게. 우리 정도는 그래도 의료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길이 짐작을 앉아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니까. 모시고 들어보면 그 정도예요라고 막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유, 출연할 시간이 없어? 출연할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겠다. 진짜 바쁘시거든요, 그분들이. 네. 저도 그때 취재할 때 되게 어렵게 약속 잡고 가가지고 네. 그때 또 입원실에서 만났나 어디서 하여튼 굉장히 이 시간 없이 그냥 그분들이 진짜 급하다 이거 에크모 문제 심각하다라서 먼저 해서 좀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잡는 게 오래 걸렸었어요 그때. 그 옛날에 외과나 흉부외과 수가가 70년대에 보험 처음 시작할 때 이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이유가 네. 그 일반외과 흉부외과 의사들은 바빠가지고 그 수가 산정하는 회의에 못 가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농담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전설처럼 내려오거든요. 흉부외과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더니 진짜 여기 한번 오시기가 힘들겠구나. 그럴 것 같긴 한데 한번 알아는 볼게요. 네. 제가 한번 모셔가지고. 네, 한번 모셔가지고요. 우리 의료계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끼리라도 얼마나 좀 흉부외과가 힘든지 좀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심각합니다. 네, 자, 요 정도까지 오늘 하고 이제 뭐죠 이거 이슈 내망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한 방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저 소개 안 드렸는데요. 댓글 몇 개 달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4월 24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